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PR 278번째 논문 발표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 역시 옵티컬 플로우 논문인데, 레프트라고 읽더라고요. 레프트, Recurrent All Pairs Field Transforms for Optical Flow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번에 ECCV 2020년도에 무려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은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왜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성능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컨트리뷰션이 노벨하기도 했지만 애스트랙을 봐도 되게 뭔가 자신 있게 성능 얘기들만 쭉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 성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성능을 많이 끌어올린 거에 비해서 그 내용적으로 크게 막 많이 설명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거 설명드리는 김에 슈퍼바이즈드 방법으로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트럭처 그리고 어떻게 뭐 학습시키는지 그리고 결과들 몇 개 보여드리고 이 논문에 대한 뭐 저의 약간 한 줄 평 같은 걸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옵티컬 플로우를 학습을 시킨다는 게 데이터셋이 필요한 거잖아요. 슈퍼바이즈 방법으로 하려면은.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얻었냐? 이 지난번에도 이제 플로우넷 논문에서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 논문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플라잉 체어스라는 데이터셋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는 플로우넷이라는 논문의 저자들이 논문을 내면서 공개한 데이터셋인데 그냥 플리커라는 DB에다가 어떤 날아다니는 의자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혀가지고 이제 플로우를 구해낸 논문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 라벨링이 쉽습니다. 원래는 리얼월드 비디오에서는 이 라벨링을 손으로 일일이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어, 이런 컴퓨터 그래픽 DB를 가지고 쓰게 되면은 얘를 일로 옮기면서 동시에 이 픽셀들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바로 얻어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컴퓨터 그래픽 영상들이 옵티컬 플로우 라벨링을 하기에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DB고요. 그리고 이 저자들이 이제 그 플로우넷 2.0이라고 해서 플로우넷의 다음 버전을 내면서 공개한 DB가 플레잉 띵스 3D라는 DB인데 얘 같은 경우도 아까 플라잉 체어스의 약간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뭐 막 자동차도 보이고 막 별의별 게 다 보이죠. 책상도 보이고 이런 애들이 똑같이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둥둥 떠다니게 만드는 이런 DB입니다. 그래서 플라잉 치어스보다는 약간 더 어려운 D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게 MPI 인텔 데이터셋인데 얘랑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키티 데이터셋은 보통은 이제 트레이닝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파인튠을 할 때 잠깐 쓰거나 아니면 대부분 테스트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텔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DB만 봤었는데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얘 출처가 어딜까. 근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3D 그래픽으로 된 영화로부터 얻어낸 DB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CG로 이루어진 DB이기 때문에 라벨링을 얻기가 쉽고요. 얘 같은 경우는 옵티컬 플로우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 오클루전 맵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텔 데이터셋이고요. 얘네는 이제 테스트셋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소개드리는 게 키티 데이터셋인데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얘네는 특징이 리얼 데이터셋인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요. 근데 대신 굉장히 양이 적고요. 양도 적고 그리고 제너럴리티 측면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이제 주행 영상. 그러니까 도로에서 차가 주행하면서 보여지는 영상들 이런 영상들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막 자율주행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데이터일 텐데 얘 같은 경우도 제너럴리티랑 어떤 그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트레이닝용으로는 안 쓰고 이제 테스트용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의 데이터셋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소개드릴 논문들은 슈퍼바이즈드로 이제 학습하는 애들은 대부분 플라잉 체어스의 학습을 한 다음에 플라잉 띵스로 학습을 한 번 더 하고, 약간 스케줄처럼 스케줄링 방법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두 개 섞어서 쓰거나 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신텔 데이터셋에 이제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이 신텔의 트레인 데이터들로 파인 튠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키티 데이터셋에 테스트를 할 때는 키티 데이터셋에서 주어지는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이제 그 파인 튠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데이터셋들이 옵티컬 플로우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바이즈드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슈퍼바이즈드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논문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PR 발표 때 다뤘던 플로우넷이라는 논문이에요. 근데 얘를 왜 먼저 가지고 왔냐면은 이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이제 스트럭처들을 설명할 때 이제 다 하나씩 보면은 좀 공통적인 유행 같은 게 있어요. 유행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유행들을 잘 모아가지고 한데 모아서 다 포함시켜가지고 성능을 높인 논문이 이 PWCNet이라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PWCNet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2018년 CVPR에 발표한 논문인데, 얘가 PWC가 무슨 뜻이냐면은 P가 피라미드, 그리고 W가 와핑, 그리고 C가 코스트 볼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WC 해가지고 PWCNet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슈퍼바이즈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의 구조를 다룬다 하면은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피라미드, 워핑, 코스트 볼륨,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뭔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먼저 피라미드인데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CVPR 2017년에 스파이넷이라는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다룬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원래는 그 플로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이미지를 그냥 컨캣 해가지고 바로 인퍼런스 한 번을 거쳐서 옵티컬 플로우를 바로 뽑아내는 구조였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이미지를 다운스케일링을 해요. 다운스케일링을 해서 제일 작은 스케일에서 먼저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다음 스케일에서 이 이전 피라미드 레벨에서 구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고, 얘를 또 기반으로 해서 다음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진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에서 사실 가장 챌린징하다고 생각되는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라지 모션이에요. 라지 모션인데, 그래서 만약에 픽셀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싶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픽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특히 딥러닝으로 구하게 되면은 리세티브 필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 움직임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작은 스케일에서 하게 되면은 얘를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비율상으로는 거리가 같지만 픽셀 거리상으로는 이제 이미지 그 픽셀 거리가 작아지겠죠. 이렇게 라지 모션을 작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 먼저 그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디테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피라미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제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P 다음에 이제 W죠. PWC에서 W인데, W는 와핑입니다. 와핑은 이제 와핑을 중간에 그 구조상의 어떤 레이어로 집어넣거나 하는 논문들도 있고 아니면 안 쓰는 논문들도 있는데, 와핑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옵티컬 플로우를 예측하는 데 쓰인다기보다는 옵티컬 플로우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이 옵티컬 플로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픽셀들을 움직이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있고 이제 구해진 게 있고, 그러면은 두 이미지 사이에 옵티컬 플로우가 구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픽셀들이 연결이 돼 있겠죠. 이 픽셀은 일로 가 있고 이 픽셀은 일로 갔고, 이렇게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렇게 위치들이 이제 옵티컬 플로우에 의해서 이제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목적지에 있는 이 픽셀들을 다시 이 플로우를 따라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위치로. 그래서 이 밑에 식을 써놨는 움직인 위치에 있는 i2의 어떤 그 픽셀 값들을 갖고 와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미지는 i2 햇이라고 할게요. i2 햇이라는 이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i1이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미지 소스가 다르니까. 그런데 i2에 있는 픽셀들만 가지고 i1 시점에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i1이랑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왜 달라지냐면은 오클루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픽셀이 여기로 움직였는데 뭐 여기 막 바위 같은 데 뒤에 숨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없는 픽셀이고 여기는 있는 픽셀이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완벽히 같진 않지만 i1 시점으로 i2를 옮긴 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게 되냐면은 중간에 인퍼런스한 플로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도 보면은 플로우를 여러 개를 인퍼런스 하게 되잖아요. 다운스케일 해가지고 아래 피라미드부터 위에 피라미드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플로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여기 W 보이시죠? 와핑 오퍼레이션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와핑을 해서 인풋 이미지를 와핑을 해서 i2를 i1의 시점으로 바꾼 다음에 같이 넣어가지고 인퍼런스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할 때 와핑 오퍼레이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P랑 W가 해결이 됐고요. 네. 그래서 W에서 여기서 살짝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끝에 이 점을 가져오긴 가져올 건데 이 옵티컬 플로우라는 애는 그 플로트를 그러니까 그리드 위치를 꼭 가리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1,1 이렇게 이쁘게 가리킬 수도 있는데 막 1.5, 뭐 1.8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딱 정해진 픽셀 위치가 딱 정해진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픽셀 이제 4개가 가장 가까운 픽셀 4개가 있을 거고 옵티컬 플로우가 딱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하면은 그냥 이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반비례하는 어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 픽셀의 가상의 픽셀이 있다고 치고 이 값을 정해가지고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일단 임의의 어떤 점을 가져가더라도 컨티뉴어스하게 점의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 얘를 중간에 레이어로 가져가게 됐을 때 얘가 미분이 가능해요. 이런 식이 되니까 이 가운데 픽셀 값을 얻기 위해서 이런 리니어 연산을 거치게 되니까 미분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와핑 오퍼레이션이었고 마지막으로 이게 코스트 볼륨인데요. 코스트 볼륨이라고도 하고 코릴레이션 레이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다들 약간 비슷비슷하게 코릴레이션을 구하긴 하는데 논문들마다 약간씩의 어떤 구조적인 방식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플로우넷에서 처음으로 이 코릴레이션 레이어라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 레이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하냐? 이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은 인풋 이미지의 이 픽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의 어떤 픽셀이 두 번째 위치에 어디로 움직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픽셀과 이 두 번째 이미지에 있는 픽셀들 사이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쫙 구해가지고 높은 놈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을 쭉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미지끼리 코릴레이션을 구하진 않고 피처 맵끼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미지를 레이어를 몇 번 거쳐서 피처 맵을 얻은 다음에 피처 맵끼리 코릴레이션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코릴레이션 레이어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내용은 이제 플로우넷 제가 이전 PR 발표 때 설명드렸던 플로우넷 발표에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WC 이 세 개만 알면 된다라고
이 옵티컬 플로우, 슈퍼바이즈드 옵티컬 플로우 이제 알고리즘들을 대충 훑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레프트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네트워크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얘네들이 다른 구조들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터레이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플로우가 점점 좋아지는 어떤 이터레이션을 거친다는 건데, 이제 얘네가 이걸 어떻게 포장을 했냐면은 옵티컬 플로우 고전적인, 그러니까 딥러닝을 쓰지 않았던 고전적인 옵티컬 플로우에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옵티컬 플로우에서 이 옵티컬 플로우 컨스트레인트라는 어떤 식을 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플로우 F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에너지 펑션처럼 써가지고 얘의 어떤 에너지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그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이제 플로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스 펑션이 있고 이런 에너지 펑션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다 플로우라고 치면은 이렇게 점점 이 미니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최적의 어떤 옵티컬 플로우를 구해나가는 방식을 옛날에 많이 썼었거든요. 이 방법에서 착안했다라고 이 저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이제 쓴 논문들이 굉장히 옛날엔 많았고요. 근데 뭐 최근까지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되게 옛날부터 연구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에너지 이제 두 가지 데이터 텀이랑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해가지고, 데이터 텀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옵티컬 플로우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어떤 두 이미지에서 플로우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하면은 이 두 픽셀 사이의 값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가진 텀 하나,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해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픽셀들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보통은 이제 확률적으로 같은 물체에 해당할 테니까. 그래서 이 근처에 속해 있는 픽셀들은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비슷할 것이다 라는 컨스트레인트를 레귤러라이제이션처럼 더해줘가지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옵티마이즈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옛날에 많이 풀었었어요. 이제 이 저자들은 그래서 이 방법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미지 두 개가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러 번 돌리고 있죠. 몇 번을 돌릴지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이미지가 들어가서 플로우가 나오면은 이 플로우를 가지고 여러 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플로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으면은 이터레이션을 쭉쭉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플로우를 얻어내는 방식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네가 말하는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세 가지로 저는 구분을 했는데요. 피처 익스트랙터, 그리고 콜릴레이션 볼륨. 콜릴레이션 아까 나왔었죠. 코스트 볼륨이라고 했던 콜릴레이션 볼륨이랑 이 이터레이션을 얘네는 그 LSTM처럼 그 RNNU에 속하는 이 GRU 구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일단 피처 익스트랙터인데요. 피처 익스트랙터는 그냥 정말 피처 익스트랙터예요. 그냥 CNN 구조고 뭐 별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은 Fnet, Cnet이라고 해서 앞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위에 두 개가 Fnet이고 이 밑에가 Cnet인데요. 각각 뭘 쓰려고 하는 거냐면은 Fnet은 공통적인 피처 익스트랙터로 이미 각각 이미지 1이랑 이미지 2로부터 피처를 하나씩 뽑아내요. 근데 웨이트는 쉐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CNET은 컨텍스트 인코더라고 해가지고 I1으로부터만 뽑는데요. 이게 왜 I1으로부터 뽑냐면은 이 옵티컬 플로우 자체는 기준은 I1이거든요. 그러니까 I1이랑 I2가 들어가서 나오긴 했지만 이 출발 지점들은 I1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뽑히기 때문에 I1의 어떤 컨텍스트적인 부분, 예를 들면 여기가 얼굴이고 뭐 여기가 뭐 사과고 여기가 뭐 몸이고 이런 내용들도 사실 옵티컬 플로우를 뽑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네는 이 I1으로부터 컨텍스트까지 같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를 똑같은 구조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냥 간단한 레지넷 구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코릴레이션 레이어인데요. 얘가 좀 복잡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4차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건 똑같아요. 일단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F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터,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이고 각각 피처를 뽑아냈어요. 뽑아내서 이렇게 인풋 피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HW의 어떤 스케일을 가지는 피처 맵이 두 개가 있고 D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56 채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그 코릴레이션 볼륨을 이제 4D 코릴레이션 어떤 볼륨을 얻어내는데요. 이제 이게 4D인 것만큼 복잡하지는 않은 게 그냥 일단 사이즈는 HW 그러니까 앞에 얘네가 HW 똑같긴 한데 구분을 위해서 헷갈리니까 H1, H2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원래 뭐 그러니까 다를 리는 없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놓고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앞에 두 개는 H1W1, 뒤에 두 개는 H2W2 해서 그냥 이 IJ, KL 그러니까 H1W1 피처맵 1에 해당하는 놈의 어떤 위치 I, J가 있을 거고 피처맵 2에 해당하는 위치 K, L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4차원 텐서의 I, J, K, L에다가 뭐를 저장하냐면은 이 위치에 해당하는 이 피처 벡터가 있겠죠. 이만큼의 벡터. 얘네 둘의 내적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하나의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H1W1 입장에서는 하나의 pik셀이고 얘네들이 H1개 이만큼이 W1개 있는 거고 한 픽셀에 해당하는 이 H2W2만큼의 또 크기의 어떤 텐서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은 뒤에서 이걸 가지고 연산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볼륨을 뽑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피라미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코릴레이션 레이어를 얻었으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얘를 C1이라고 하면은 이 CK를 보통 이제 4까지 구한다고 하는데 이 CK를 바이리니어 다운샘플링을 통해서 얻습니다. 근데 지금 축이 4개잖아요. 뒤에 2개만 다운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H1W1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크기는 그러니까 이 네모들의 개수는 똑같은 거고 네모 각각이 반씩 줄어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H2W2만 그 줄이는 방향으로 피라미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구조들과 마찬가지로 얘도 피라미드 구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이터레이션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왜냐면은 이미지 1, 이미지 2가 결정되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C1부터 CK까지는 확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에 들어갈 때 F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F가 여러 번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코릴레이션 레이어를 여러 번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얘네들이 이 코릴레이션을 여러 번 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연산량 측면에서는 이터레이션 여러 번 돌려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요. 이 다음은 이제 이터레이션에 들어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지 2개가 정해지면은 코릴레이션 C1부터 CK까지 다 구해놓고 이터레이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연산은 N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코릴레이션 룩업이라는 연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료로 쓰이는 거는 아까 구한 이 코릴레이션 레이어 있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션 들어오기 전에 미리 구해둔 놈들 그리고 커런트 옵티컬 플로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F0에서 F0가 뭐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했다 그러면은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F1 만들고 F2 만들고 쭉쭉쭉 해서 F 스타를 만들게 될 텐데 중간에 이 현재 옵티컬 플로우가 되는 거죠. 이니셜라이즈 한 상태면은 0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커런트 옵티컬 플로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커런트 옵티컬 플로우 입장에서 이 연산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방금 전에 4D로 만든 거 있잖아요. 얘를 딥러닝 네트워크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3D 텐서로 다시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옵티컬 플로우가 가리키고 있는 타겟 위치 있죠. 타겟 위치는 이미지 2에 해당하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 위치는 이미지 1에 해당하는 어떤 픽셀의 위치일 거고, 이 타겟 위치는 이미지 2에 해당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이 코스트 볼륨에서는 어디에 찍혀야 되냐면은 각 조그만 네모들에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타겟 위치니까. 그래서 이 타겟 위치가 여기라고 칩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 타겟 위치 기준으로 주변에 ER 플러스 1, ER 플러스 1,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으로 R만큼의 어떤 반경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을 정의를 해서 이 사각형 내부에 있는 픽셀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값이겠죠. 이거는 코릴레이션 값일 텐데 이 코릴레이션 값들만 가지고 이 이거를 인덱싱을 하죠. i, j에서 시작해서 k, l로 간 건데, 그러면은 이 위치가 k, l에 떨어지게 되고 이 조그만 네모의 위치는 i, j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i, j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픽셀의 피처 벡터를 이 연한 파란색, 방금 전에 ER 플러스 1, ER 플러스 1 반경에 있는 이 네모 안에 있는 코릴레이션 값들을 리쉐입 해가지고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채널 값이 ER 플러스 1의 제곱만큼의 채널 값을 가지는 피처 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죠. HW는 그대로 HW가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코릴레이션 레이어에 이제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코릴레이션 레이어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GRU인데요. 얘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GRU는 그냥 GRU 그 RNN 구조이기 때문에 히든 유닛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X는 뭐냐면은 이 현재 옵티컬 플로우, 그리고 앞에서 얻은 이 코릴레이션 피처 있죠. 이 코릴레이션 피처랑 그리고 컨텍스트, 아까 전에 C넷에서 얻은 피처 있잖아요. I1으로부터만 뽑았던 이 피처를 각각 다 컨캣을 해가지고 X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X랑 HT를 가지고 이런 연산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HT-1로부터 HT를 얻게 될 텐데, 이 HT를 가지고 컨볼루션 몇 번을 거쳐서 델타 F1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FT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K가 빠졌는데 델타 FK, 현재 플로우 K에다가 이 GRU 아웃풋으로 얻게 된 델타 FK를 더해가지고 아웃풋 FK 플러스 1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과정을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해가지고 F 스타에 도달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얘네의 어떤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트레이닝은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놀라웠던 게, 보통 슈퍼바이스드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닝을 위해서 이 뒤에 별의별 로스를 덕지덕지 붙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막 말씀드렸던 스무스니스를 위한 막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도 붙이고 막 별의별 걸 다 붙이는데, 얘는 정말 깔끔하게 GT와의 에런 로스만 쓰게 되고요. 대신 우리가 지금 n번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중간 산물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F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Fn까지 얻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전부 GT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전부 GT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비교한 로스 값은 앞에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감마 값은 얘네가 0.8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끝에 갈수록,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끝에 갈수록 더 큰 웨이트를 곱해줘가지고 로스 함수를 형성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트레이닝 디테일은 이렇게 되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만큼 뭐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이터레이션은 그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 아니라 이 이터레이션 n번을 돌릴 동안 이 델타 F의 크기를 그냥 재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F의 수렴을 얘네는 같이 생각을 한 거죠. 이 F가 F스타로 정말 수렴을 하느냐, 발산하면 안 되잖아요. 또 실험을 해봤는데 만약에 얘가 막 발산하고 이러면은 이 구조는 쓸 수 없는 구조니까 실제로 이 F도 수렴을 하느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인데요. 인퍼런스는 뭐 계속 설명드렸듯이 n번 이터레이션을 돌려가지고 F를 수렴시키는 구조고, 그럼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인 구조는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픽셀들이 어떤 위치로도 안 움직이는 상태를 이니셜라이즈로 두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네가 또 제안을 한 게 뭐냐면은 원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는 산뜻한 출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안한 이유는 이전 플로우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플로우 잘 구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플로우를 활용을 해서 얘를 포워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전 플로우가 이렇게 막 각 픽셀마다 이렇게 벡터들이 저장돼 있겠죠. 이 픽셀들을 이 픽셀에 저장돼 있는 그 자기 자신 벡터 있죠.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만큼 그냥 이 픽셀들을 이렇게, 얘도 이만큼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ft-1에 해당하는 놈을 그냥 포워드 프로젝션을 거치면은 어느 정도 ft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무언가가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백워드 와핑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활용한다. 얘가 아니고 얘죠. 그러니까 이 ft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러면은 뭐 성능이 오르겠죠, 당연히. 이니셜라이즈를 잘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게, 그러면 인퍼런스를 보통 몇 번 정도,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몇 번 정도 하면은 성능이 괜찮아지느냐를 봤을 때, 처음에는 되게 많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쯤 되면은 수렴을 해요, 벌써.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32 이터레이션을 활용을 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보통 옵티컬 플로우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엔드포인트 에러를 구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엔드포인트 에러는 그냥 픽셀마다 그라운드 트루스 벡터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인퍼런스한 벡터가 있겠죠. 그럼 이 둘 사이에 그냥 L2 디스턴스 재는 거예요. 이 위치 사이에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이거를 그냥 민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작은 게 좋겠죠. 보면은 얘네가 리포트한 애들이 대부분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신텔이랑 키티를 이용하고 있고, C는 플라잉 체어스고요. T는 플라잉 띵스 3D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X랑 K는 각각 신텔이랑 키티 그 트레인 셋으로 이제 그거 파인 튠을 한 결과고요. 그리고 이런 플롯을 얘네는 항상 그리는데요. 옵티컬 플로우가 어떻게 보면 비디오에서 다방면에 쓰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속도 파라미터, 그리고 인퍼런스 속도, 그리고 트레이닝 이터레이션까지 해가지고 얘네가 구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이 논문을 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만한 게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구조니까 당연히 느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이 코릴레이션 레이어를 연산을 하는데, 이 4D 아까 구조 있잖아요. 이 코릴레이션 레이어를 연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 뒤만 살짝 이터레이션을 하는 구조라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느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PWC 3개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PWC 넷이 보통 제일 빨라가지고 많이들 쓰는 편인데, 이제 얘네들이랑 속도 면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나면서 성능은 더 좋다라는 걸 얘네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파라미터는 뭐 반복되는 구조니까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
길다라고 얘네가 자랑을 되게 논문에서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트레이닝 한 번 할 때 이터레이션을 이미 여러 번 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 적다는 게 의미가 있는 그 자랑 인증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배제하더라도 일단 타임 면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결과인데요. 이게 GT고 여긴 아직 레프트 결과는 없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레프트 결과만 가져오면은 얘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옵티컬 플로우라는 분야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플로우넷 구조들만 보더라도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했을 때 결과가 막 흐릿흐릿하고 그렇게 명확하지 못한 결과를 많이 볼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못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이후에 발전을 한 게 이제 스파이넷, 피라미드 구조를 처음 썼다고 하는 스파이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좀 흐물흐물한 이런 아티팩트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고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플로우넷 2, 얘는 파라미터나 자원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서 성능만 엄청나게 올린다고 한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만족스럽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레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처음에 저는 이거 그냥 그림만 딱 봤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경계선도 그렇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뽑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좋다 보니까 베스트 페이퍼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봐도 되게 잘하고 있죠. 그래서 성능이 괜찮았다라는 거고 사실 컨트리뷰션은 이제 그 컨클루션은 성능적인 측면은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되게 좋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논문 치고는 약간 학술적인 그런 컨트리뷰션, 좀 재밌는 컨트리뷰션이 많이 살짝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건데요.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의 태스크의 특성을 보면은 사실 인풋 이미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다 그러면은 뭐 강아지가 뭐 이러고 있을 텐데 얘를 딱 뭐 이렇게 개다라고 소프트맥스 벡터를 내는 데 있어서 낸 다음에 얘를 다시 본다고 해도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개라고 해놓고 얘를 다시 봤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고양이 같네 이러면서 바꾸거나 이러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옵티컬 플로우를 뽑은 이후에 이 인풋 이미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GT까지 안 가더라도 이 인풋 이미지만 봐도 이 옵티컬 플로우를 잘 뽑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이 태스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해서 얘가 점점 좋아지는 구조가 가능했던 거고 이런 아이디어가 리즈너블해질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느낌이 나는 다른 비슷한 태스크들에도 이런 이터레이션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